뭐야 이거 왜 신호가 없어? 왜 안 돼? 아이고. 어? 아, 간만에 빨리 왔는데 또 10시에 시작을 못하네. 왜 안 돼 이거? 아, 저 나오네? 오케이. 음.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저번 주가 아니죠. 월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인피니트 게임에서 협상이 무한번 발생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협상 결과, 균형에서 협상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가. 섭게임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라스트 섭게임이 없어서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안으로 원샷 디비에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솔직히 학부 과정을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근데 뭐 일단 스테이트먼트 아이디어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왜 딱 한 번만 디베이트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학부 과정을 넘어가는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이제 루빈슈타인의 무한 협상 게임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한 게임이죠. 게임이 무한번 bargaining이 무한번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각 플레이어가 왜 이래? stationary strategy를 한번 사용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time invariant strategy. 그래서 플레이어 1은 매기 홀수기마다 제한을 하죠. 어떻게 제한을 하냐면은 x, 1-x로. 그 다음에 짝수기마다 플레이어 2가 제한한 걸 잠깐만. 플레이어 1은 짝수기에 제한을 하죠. even period에. even period에 x, 1-x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odd period에 어떤 이제 자기가 플레이어 2의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하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그 액수가 그 쉐어가 이게 y보다 크면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작으면은 otherwise reject하고 매 짝수기마다 x, 1-x 매 홀수기마다 y보다 큰 거는 accept, 작은 거는 reject. 그럼 여기서 y가 뭐냐? 이제 그게 궁금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캐릭터라이즈 할 건데 플레이어 2는 매 짝수기마다 y, 1-y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홀수기마다 y, 1-y, 짝수기마다 이제 플레이어 1의 제한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은 디클라인 할 건지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V2죠. V2가 1-x보다 크면은 accept, 같거나 크면은 accept, 반대로 작다 otherwise 그러면은 reject. 자, 이 주어진 stationary 전략. 이게 왜 stationary냐? 타임에 따라서 지금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거에 변함없이 매기 똑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optimal strategy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characterize 해야 되는 게 과연 x랑 1-x는 뭐냐? 자, 이게 이제 x랑 y는 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이 만약에 x를 그러니까 플레이어 1 입장에서
플레이어 2한테 1-x기를 제한을 하죠. 짝수기에. 그러면은 이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2가 이 제한을 accept 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에 넘어가면은요. 만약 이걸 reject하고 다음 기에 넘어가면은 플레이어 2는요. 1-y를 제한하고 플레이어 1한테는 y를 제한하고 지금 y만큼 제한하면은 플레이어 1은 accept 하니까 플레이어 2는 얼마만큼 얻을 수 있냐면은 델타 2에다가 1-y만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내가 지금 주어진 제한을 받아들이면은 payoff가 1-x 그걸 리젝하고 다음 기에 1-y를 그러니까 y랑 1-y를 그러니까 플레이어 1한테 y를 제한하면은 플레이어 1은 그걸 받아들일 테니까 지금 이 주어진 스트래티지에서 받아들이죠. 그러면 플레이어 2는 다음 기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자신의 할인인자 델타 2를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자신의 share 1-y. 그럼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어디까지 줄 수 있는 거죠? 딱 요거랑 정확하게 같게끔. 그래서 우리가 x랑 y 간에 하나의 그 방정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매 홀수기마다 플레이어 1한테 y만큼 주려고 해요. y만큼요. 그런데 이 y가 플레이어 1이 y가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이걸 리젝하면은요. 그럼 다음 기에 자기가 플레이어 2한테 1-x만큼 제한을 할 거고 플레이어 2는 V2가 그러니까 자신한테 제한된 쉐어가 1-x보다 크다. 그럼 accept 할 거니까 결국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뭐냐? 델타 1x 자기는 x만큼 가져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다음 기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델타 1을 곱해줘야겠죠. 할인인자. 그러면은 요거 플레이어 2는 y를 결정할 때 플레이어 1한테 얼마만큼의 쉐어를 안겨주느냐 딱 요거랑 같게끔 그거 이상 주는 건 손해죠. 딱 같게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x랑 y 간의 방정식을 유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x에 관해서 풀면 돼요. y한테 첫 번째 이퀘이션에서 y의 델타 1x를 대입하면은요. 1-x에다가 델타 2 1-델타 1x 자 그리고 x에 관해서 풀 수가 있죠. x가 뭘로 나오느냐 1-델타 2에다가 1-델타 1 델타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y는 델타 1에다가 x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델타 1 곱해준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후보가 될 만한 우리가 일단 균형 전략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처음에 stationary strategy 맥이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간단한 simple strategy 한번 생각해봤고 이게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각 플레이어가 x랑 1-x, y랑 1-y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남들한테 더 많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최대한 자기가 많이 가져오려고 하지. 그래서 어디까지 acceptable 한 건지 그거를 생각해서 x랑 y를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 optimal strategy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얘기했던 원샷 디비에이션 프린시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0기부터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죠. t는 0기부터 1기까지 0기에서 플레이어 1이 제한을 하고 하나의 제한 x, 1 제한하고 플레이어 2는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을 해요. 1기에서는 플레이어 2가 아까 우리가 구한 proposes 1-y, 1-y를 제한하고 플레이어 1은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 건지 결정하죠. whether to accept. 그걸 결정하죠. 이게 무한번 반복돼요. 그쵸? 무한번 반복돼요. 근데 우리가 원샷 디비에이션 프린시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전략이 optimal strategy라면은 원샷 profitable deviation이 없다. 한 번 deviate해서 profit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optimal strategy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무한번 반복되니까
우리가 원샷 디비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그때 이제 레스토랑 초이스 프로블럼 생각한 적 있죠. 3일 동안 여행을 할 때 내가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거기서. 그럼 이건 3일이니까 원샷 디비에이션이 딱 3개가 나오죠. 이건 무한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원샷 디비에이션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만약에 profitable deviation이 있다면은 그러면 언제 deviate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죠. 왜냐? 연기에서 플레이어 원 입장에서 내가 연기에서는 좀 내가 좋은 방향으로 오퍼를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여기서 디베이트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리젝트 당한다 그러면 2기에서는 뭐 한다? 이미 벌써 1기, 2기 지나갈수록 전체 파이 사이즈는 줄어들어요. 델타만큼 줄어들죠. 할인 인자만큼.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 내가 지금 만약에 그 이득을 안겨다주는 이탈이 있다. 그럼 그 이탈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기에서의 deviation, 1기에서의 deviation 다 생각해 봐줄 수 있지만 만약에 0기에서 profitable deviation이 없다. 그러면 1기도 없고 2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죠. 왜냐? 파이 사이즈는 계속 줄어드니까 만약에 profitable deviation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일 처음에 플레이어 원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오퍼를 할 때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accept는 reject을 결정할 때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오퍼를 할 때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플레이어 1의 오퍼를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결정할 때 이번에는 그대로 따라가다가 3, 4기쯤에 내가 다른 거 한번 제안해볼까? 이미 벌써 파이 사이즈가 줄어들었어. 그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 아이디어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무한번 게임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원샷 디비에이션 프린시플에서 이 주어진 전략이 옵티멀 스트래티지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딱 한 번만 디베이트 할 건지 그 인센티브만 생각하면 되는데 언제 사람들이 디베이트 하냐 그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지금 당장 내가 제안할 수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제안을 좀 더 바꾸고 싶다 그게 이탈한테 나한테 유리할 것 같다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거를 accept 하는 것보다 reject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럼 지금 당장 reject 3, 4기 시간을 기다려봤자 계속 파이 사이즈만 줄어드니까요. 자, 오케이. 이 아이디어를 갖고서 그러니까 정리해주면은 만약에 어떠한 profitable deviation이 있다. profitable one-shot deviation이 있다. 어떠한 아무런 뭐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deviation은요. 바로 지금 발생한다는 거죠. Right now. 자, 왜냐?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이 사이즈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이 아이디어를 갖고 가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연기에 제일 처음에 제안을 할 때 디비에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원래는 아까 얘기한 X, 우리가 구한 X 있죠. 이거대로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플레이어 2 입장, 여기서 만약 디베이트 해. 디베이트 하면 어떻게 디베이트 하죠? 자기가 좀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겠죠. X 프라임, 1 X 프라임. 여기서 X 프라임은 X보다 큰 거, 더 작은 거를 제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큰 거를. 만약에 디베이트 하면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략에 의해서 플레이어 2는 이거를 리젝트 하겠죠. 왜냐? 플레이어 2는 아까 전략이 뭐였죠? 우리가 딱 캔디데이트로 하나 놓은 전략이 바로 요거였죠. 자기한테 1-x 이상 떨어져야지만 억셉하고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리젝트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계속 원샷 디비에이션 프린시플 아이디어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전략에서 원샷 디비에이션은 뭐냐? 플레이어 1이 한 번 딱 이탈을 했어. 그러면은 플레이어 2가 그 원래 우리가 생각한 전략 있죠. 이 전략에서 플레이어 2도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고려 안 하는 거죠. 왜냐? 주어진 전략이 옵티멀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딱 한 사람이 어떤 정해진 노드에서 한 번 이탈할 인센티브가 있냐 없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플레이어 2는 자기한테 떨어진 게 1-x 이상일 때만 억셉을 해. 그런데 플레이어 1이 거기서 디베이트 했네? 아니 얘가 왜 디베이트 했지? 짜증나네? 그럼 나도 디베이트 해야지? 이런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이 딱 한 번 이탈하는 게 그게 프로피터블 하냐 안 하냐. 만약에 프로피터블 하지 않다, 어떠한 프로피터블 디베이션이 없다?
그러면 이 주어진 전략은 optimal. 만약에 deviation이 발생한다, profitable deviation이 발생한다, 그럼 이거는 suboptimal. 오케이. 자, 이 아이디어가 살짝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도 어쨌든 자, 그래서 플레이어 원이 만약에 디베이트 하면 그럼 리젝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아까 전에 전략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플레이어 원이 한 번 디베이트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이탈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샷 디비에이션에서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죠. 그럼 플레이어 2가 리젝하고 그 다음 기회 플레이어 2가 어떻게 오퍼를 하죠? 예전 그대로 y, 1-y를 고려하죠. 그럼 플레이어 1이 이거를 원래는 자기한테 떨어진 게 y만큼 있으니까 억셉을 해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또 리젝하면은 한 번만 이탈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플레이어 1의 자기가 이탈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페이오프는 뭐냐? y인데 이 y는 언제 발생하냐? 그 다음 기회. 그러니까 x랑 델타 1 y를 비교해야죠. 근데 아까 전에 봤지만 x랑 델타 1 y랑 똑같거든. 똑같거든. 한번 이탈을 해봤자 얻는 그 유틸리티 마진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은 제일 처음에 제안할 때 이탈할 유인이었고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제일 처음 오퍼를 할 때 그럼 자기가 y, 1-y를 오퍼를 할 텐데 이탈했다? 이탈을 했다는 거는 플레이어 1한테 좀 덜 줬다는 거죠. 자기가 좀 더 많이 갖고 즉 여기서 y 프라임은 y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안했겠죠. 그러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예전 전략 그대로 따라가죠. 따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 더 적은 걸 줬으니까 y보다 더 작은 걸 줬으니까 리젝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어 1의 오퍼를 기다리죠. 플레이어 1은 어떻게 오퍼하냐? x, 1-x 원래대로 한 번 이탈만 고려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플레이어 2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1-x만큼의 페이오프가 생기는 거죠. 이건 언제 생기냐? 그 다음 기회. 그러니까 그거의 현재 가치인 델타 2 1-x랑 현재 자기가 그 디비에이트 했다? 그러면은 페이오프가 1-y 프라임이거든요. 이거 비교해 보면은 이게 프로피트하지 않다. 이거 금방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차피 균형 전략을 따라갔다? 그러면은 균형 전략 따라갔으면 1-y인데 이탈해봤자 얻을 수 있는 페이오프가 델타 2 1-x. 근데 아까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xy를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1이 각각 리젝하고 억셉 할 때 내가 지금 이탈을 해서 리젝을 할 거면 바로 리젝을 하는 게 좋아. 그거 인센티브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지금 현재 플레이어 2가 y랑 1-y를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균형 전략을 따라가면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균형 전략을 따라가면 억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이탈한 다음에 이거를 y를 리젝을 했어. 그럼 자기가 다음 기회에 x, 1-x를 제안을 하고 플레이어 2는 그거를 받아들이죠. 이게 자꾸 왜 받아들이지? 한 번 더 이탈할 수 없을까? 다시 한번 원샷 디비에이션 때문에 우리가 그 프린시플 때문에 주어진 전략이 옵티멀이라는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만 이탈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x1-s 제한하고 이게 바로 억셉이 되죠. 그럼 여기서 플레이 1의 페이오프는 델타 1x. 그냥 리젝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경우는 페이오프가 y. 그러니까 역시 이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리젝함으로써 얻는 utility gain, 어떠한 개인이 없어요. 즉 profitable deviation이 없어요. 원샷 deviation principle 그게 없죠. 원샷 deviation이 없죠. profitable 원샷 deviation이 없죠. 그래서 주어진 전략이 optimal.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이거는 학부 수준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roposition 여기서는 결과만 적어놨는데요. subgame perfect equilibrium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결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스트래터지가 실제 옵티멀하다는 걸 보였고, 그러면 결국엔 결과에서 equilibrium outcome에서는 뭐가 발생하죠? 제일 연기의 플레이어 1이 지금 이 x대로
제한을 해요. x, 1-x만큼. 플레이어 2한테는 1-x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 주어진 거니까 플레이어 2는 그거를 바로 accept을 해요. 바로 accept. 그래서 슬라이드에는 전략을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결과, 균형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적어 놨는데 결국 플레이어 1은 이만큼, 플레이어 2는 여기에다가 1에서 이걸 빼준 거죠. 이만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 학부 수준에서는 알아둬야 될 건 뭐냐? 그거에 대한 디스커션이요. 이거는 플레이어 1의 equilibrium payoff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잠깐 그때 얘기한 것 같지만 플레이어 1의 equilibrium payoff는 자신이 얼만큼 페이션트한 건지, 자신의 할인인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equilibrium payoff는 증가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페이션트 하면 할수록 자신의 payoff는 감소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decreasing in delta 2요. 델타 1에 가서 왜 increasing 하냐? 너무나 쉽죠. 델타 1이 딱 여기 분모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의 양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x다가 줄어드는 거고. 반면에 1-x다. 플레이어 2의 equilibrium payoff는 1-x다. 이거는 자신의 할인자에 따라서는 증가하지만 근데 플레이어 1의 할인인자에 대해서는 감소하죠. 델타 1에 관해서는 대가 감소. 즉 여기서 얼만큼 페이션트 하냐? 이게 바로 협상력을 결정하게 돼요. 그 플레이어의 협상력이요. 그 다음에 이런 게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본 것처럼 선도자의 이득이 있어요. First mover advantage.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요거,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거기다가 1에서 요 x다만큼 빼준 거. 그러면은 이거 왜 mover advantage가 first mover advantage가 왜 있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델타 1, 델타 2를 다 같다고 놔볼까요? 둘 다 동일한 할인인자를 이용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그 future payoff를 디스카운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x타가 어떻게 되죠? 1-델타에다가 1-델타 스퀘어드를 빼준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우리 아는 공식 있죠? 1-델타 스퀘어드는 1+델타에다가 1-델타 곱해준 거죠. 1-델타 cancel 그럼 남은 거는 1/1+델타. 그러면은 1-x타는 여기서 빼준 거 그럼 델타 오버 1+델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만약에 공통의 할인인자 델타가 있다. 이 델타는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이거,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이거. 아이고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가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의 분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first mover advantage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이 논문이 메가히트를 치고 이게 루빈슈타인이 만약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 논문 때문에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경제학적에서 메가히트를 쳤냐? 적어도 이 모형에서는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딜레이 또는 임패스, 교착 상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딜레이랑 임패스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현실 세계로 설명 못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메가히트를 쳤냐? 적어도 지금 이 모형에서 가져간 건 뭐냐면은 이 모형에서 가져간 거는 지금 이 스톨 모델이나 루빈슈타인 모델이나 가져간 건 뭐냐면은 T기 안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1이라는 돈을 갖고서 어떻게 이거를 서로 간에 쉐어할 건지 협상을 하는 거죠. 이 1, 주어진 파이 사이즈에 대해서 uncertainty가 전혀 없어요. 내가 협상에서 이기면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uncertainty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uncertainty가 전혀 없을 때는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딜레이가 발생한다? 이게 그럼 도대체 뭔 얘기지? 현실 세계 설명 못하네? 그럼 현실에서 딜레이가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주어진 파이 사이즈가 만약에 uncertain하다. 한마디로
각각의 플레이어가 주어진 파이, 내가 협상해서 이기게 되면 얼마만큼을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른 빌리프를 가지고 있어. 그럴 경우에 딜레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이론은 그게 발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게 발생한다는 건데 현실은 그거랑 달라? 그러면은 현실에서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가정이 만족할 때 실제 그런 게 발생하는지, 현실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게 바로 이론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argaining theory의 시발점을 줬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루빈슈타인의 1982년도 작품은 엄청나게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 작품이고, bargaining theory의 하나의 그 제일 첫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그거의 이제 파운더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안 있을지 그건 저도 이제 좀 확신하진 않는데, 받는다면은 이 논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 이 다음 주제는 그 입법부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국회에서 과연 협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서로 간의 각 정당들의 그 political conflict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의 agreement가 발생하는지, 그거 이제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ultimatum game 또는 루빈슈타인의 bargaining game, 이런 거는 political bargaining situation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루는데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루빈슈타인의 bargaining model은 bilateral bargaining model이에요. 플레이어 1, 2가 있고 딱딱 두 명만 involve 되어 있어. 딱 두 명이서 서로 간에 이제 주어진 파이 사이즈 1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거 갖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당, 입법을 생각하면은 물론 되게 많은 나라에서 양당 체제 있겠지만 정당이 꽤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두 정당만이 인볼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어떤 법이 제안된 다음에 그게 상정되고 그게 결국에 최종 통과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페이오프에 영향을 받는 그 정당들이 적어도 2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bilateral bargaining model을 multilateral로 확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문제가 훨씬 심각해요. 왜 루빈슈타인 bargaining model을 political conflict에 우리가 적용할 수 없냐? political bargaining에 적용할 수가 없냐? 루빈슈타인 bargaining 그 프로토콜에서는 룰이 정해져 있어. 일단 1기, 짝수기니까 플레이어 1이 먼저 제안, 그 다음에 홀수기에는 플레이어 2가 제안. 이렇게 정해져 있죠. bargaining 룰이 외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political bargaining situation 생각해 보면은 룰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아무래도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그만큼 발언권이 세지게 되고, 반대로 의석수가 적은 데는 발언권이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입법부에서 과연 어떠한 그 legislative choice가 어떻게 발생하냐, 이거는 bargaining situation, 이 루빈슈타인 bargaining model을 갖고는 설명하기가 좀 부족해요. 너무 많이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Barron and Fairjohn 1989년도에 이 political bargaining situation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이제 제안했는데요. 이게 교과서에 소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의회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의회의 3가지 구성 요소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총 N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각 국회의원은 자신의 그 디스트릭트를 이제 대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ecognition rule, 자기의 발언권, 이 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발언권이라는 거는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한마디로 그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이런 법안 해야 된다, 그런 프로포저를 할 수 있는 권리요. 권리요. 자, 그래서 프로포저는 뭐냐? 어떻게 제안하냐? 이 지금 각 지역을 대표하는 N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그 소셜 서플러스, 이득이 있어요. 베네핏이 있어요. 그건 똑같아, 아까 전이랑. 1만큼의 베네핏이 있고, 각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지역에 좀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기 위해서 X를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X1은 첫 번째 국회의원이 속한 지역에 얼마만큼, 1 중에 얼마만큼 쉐어가 돌아가느냐. X2, 두 번째 지역, 그 다음에 총 N개의 지역이 있으니까 각 지역의 이 쉐어, 지금 발생하는 지금 총 이득이 있는데, 1만큼의 이득이 있는데, 이걸 각 지역에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할까? 그거를 만약에 내가 발언권을 얻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건 당연히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는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recognition 룰을 정해요. 이걸 어떻게 정하냐면 이건 역시 exogenously 주어져 있는데 로우 I인데 이걸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 로우를 변화시키면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확률 이 로우 I는 I번째 멤버가 국회를 대표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로우 I는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숫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루빈슈타인 바르게닝 모델에서는 짝수기에는 무조건 플레이어 1, 2만 있었는데 짝수기에는 플레이어 1이 1, 플레이어 2는 0. 반대로 홀수기에는 로우 2가 1, 그 다음에 로우 1은 0. 이런 상황이었죠. 여기서는 로우 I에 대해서 어떠한 그 restriction을 걸진 않아요. 주어져 있긴 하지만 어떠한 restriction을 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프로포저를 제출을 했어. 그럼 이제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voting 룰을 이제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voting 룰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majority 룰. 그 majority 룰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프로포절 X가 들어왔다 이거랑 또 다른 대안이 붙어야겠죠. 대안은 뭐냐? 지금 현재 상태는 X 언더바.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요. 붙인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 투표를 위해서 X를 선택할지 X 언더바를 선택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리젝이 됐다. X 이거 제안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제안이야? 그래서 다수결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또 라운드가 세션이 이게 몇 번 정회를 하냐 이게 또 모형이 있거든요. 한 번 딱 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X랑 X 언더바 붙은 다음에 다수결해서 졌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X 언더바가 실행. 근데 만약에 세션이 두 번 있어요. 의회가 두 번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처음에 X만큼 발언을 하고 나서 이게 다수결해서 졌어.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넘어간 다음에 두 번째에서 발언권 얻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고 그 프로포즈하고 이 스테이터스 코어랑 다수결 붙인 다음에 이기면은 X 실행, 지면은 X가 실행. 그래서 교과서에는 딱 두 가지 간단한 분석을 위해서 세션이 딱 한 번 열리는 경우 이걸 이제 ultimate bargaining. 왜냐? 한 번 딱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그거 다수결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션이 두 번 열리는 경우 그래서 누가 첫 번째 제안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를 한 번 더 열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한 명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다수결을 한 다음에 오케이 그게 되면은 그대로 실행 안 되면은 스테이터스 코어대로 그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각 그 의원들의 그 페이오프는 뭐냐면은 여기도 시간에 따라서 그 타임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션 T기에 T번째 세션에서 이 프로포절 X가 최종 채택이 됐다. 그럴 경우에 멤버 J의 페이오프는 자신의 지역에 얼마만큼 쉐어가 떨어졌냐 거기에다가 이게 바로 실행된 게 아니고 바로 채택된 게 아니고 T기 후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델타 T승만큼 이제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동일한 디스카운트 팩터를 갖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자, 맨 처음에 ultimate bargaining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의를 간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3명, 국회의원이 딱 3명 있는 입법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majority rule에서 최종 결정, 세션 열리는 거 딱 한 번. 그 다음에 recognition rule, 발언권은 어떻게 결정되냐. 첫 번째 국회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확률 0.4, 두 번째 0.4 똑같죠. 그래서 세 번째는 0.2,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국민의힘,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신의 의석수대로 이렇게 로우가 발언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빌도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쿠어대로 이제 실행이 되죠. 세션이 딱 한 번 열리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첫 번째 국회의원은 0.2, 두 번째는 0.3, 세 번째는 0.1.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각
국회의원은 자기가 만약에 발언권을 얻었을 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국회의원은 만약에 자기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제안을 하죠? 만약에 자기가 발언권을 얻고 어떤 X를 제안을 한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자기는 첫 번째 엘리먼트 이걸 얻게 되죠. 근데 통과가 위해서는 지금 3명이니까 자기 말고 자기가 제안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원하는 똑같은 그 의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 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스테이터스 코어랑 이제 다수결이 붙게 될 텐데 이걸 잘 보면은 두 번째 플레이어한테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얘한테 0.3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세 번째 국회의원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얘한테 0.1만 줘도 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멤버는 세 번째 멤버한테 0.1에다가 살짝 더 얹어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고 두 번째 국회의원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이런 걸 제안을 하겠죠. 똑같이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면은 만약에 두 번째 국회의원이 제안을 한다 그럼 어떻게 제안을 하죠? 두 번째 국회의원 역시 세 번째를 데려가려고 하겠죠. 자기가 첫 번째 국회의원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세 번째 국회의원한테 0.1 딱 이것만 남겨주면은 얘가 동의를 해줄 테니까요. 세 번째 국회의원이 다수결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테니까 결국 이 제안이 통과가 되겠죠. 세 번째 국회의원은 그러면은 첫 번째 국회의원한테는 0.2, 두 번째 국회의원은 0.3은 최소 줘야 되는데 첫 번째 국회의원을 데려가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얘한테 0.2만큼 주고 두 번째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가 나머지 0.8을 갖는 이런 제안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의 제안들은 두 명한테 동의를 받기 때문에 결국 통과가 돼서 결국 스테이터스 쿠어 대신에 각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게 결국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페이오프는 어떻게 결정되냐? 첫 번째 국회의원의 페이오프만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주면은 자기가 발언권을 얻었을 확률 0.4에다가 그러면 자기가 이 첫 번째 벡터를 제안을 하죠. 그래서 0.9 그리고 그게 승낙이 될 테니까 채택이 될 테니까 0.9를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두 번째가 발언권을 얻을 확률 0.4에다가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얻죠. 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언권을 얻을 확률 0.2에다가 그 다음에 그때는 자기가 0.2를 얻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V2 두 번째 국회의원의 페이오프 세 번째 국회의원의 페이오프를 계산해 주면은 다음 결과가 나와요. 0.4랑 0.36, 0.24 이거랑 스테이터스 코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0. 뭐였지? 231, 0.2, 0.3, 0.1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첫 번째 국회의원이 2배,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회의원은 2.4배, 그 다음에 오히려 두 번째 국회의원이 제일 적게 오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온 건데, 이거 재밌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왜 제일 소수 정당이 가장 많은 베네핏을 받고, 그렇죠? 2.4배 올랐으니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되게 큰 베네핏, 그래 더블 됐으니까 0.에서 0.4로 올랐으니까. 근데 하나는 별로 안 올라요. 세 번째 정당이 제일 많이 오르는 이건 너무나 간단하죠. 왜냐? 얘는 원하는 게 별로 없어. 그렇죠? 원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만약 멤버 1, 멤버 2가 얘네들이 발언권을 얻었다. 그러면은 원하는 게 많은 애보다 원하는 게 없는 애를 데려가려고 하겠죠. 얘한테 동의를 얻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그만큼 0.1이라는 그게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원하는 거 많은 애들은 통과를 위해서는 통과를 위해서는 얘를 데려가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쉐어가 덜 떨어지게 되겠죠. 자기가 발언권을 얻었을 때는 그만큼 주장력, 그만큼 많은 걸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발언권을 못 얻을 경우에는 제로 그러니까는 멤버 2의 페이오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과연 내가 협상력 여기서 이런 룰에서는 각 정당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자, 첫 번째 세션이 딱 세션 첫 번째만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약에 의회가 두 번 열린다고 해볼까요? 세션이 두 번 열릴 때, 그러면은 지금 아까 주어진 게임에서 두 번째 기회, 첫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서로 디스어그리먼트가 발생했어. 통과가 못 됐어. 그럼 두 번째 세션은 아까 요 게임에 바로 바로 우리가 묘사한 요 게임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두 번째 세션에서 각 국회의원의 페이오프는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한 0.4에다가 3624 요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2기가 지금 1기가 있고 첫 번째 세션이 있고 두 번째 세션이 있죠.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죠. 바로 그 얼티메이텀 게임이 바로 그거니까. 그러면 이제 1기랑 2기랑 다 묶어서 요 섭 게임을 생각해 줘야겠죠. 그러면은 1기에서 2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한 다음에 각 멤버들은 각 2기에서의 발생하는 페이오프보다 적게 쉐어를 준다. 그러면 리젝하죠. 즉 플레이어 1 입장, 멤버 1 입장에서는 최소 얘한테 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쵸? 내가 제안을 결정하는데 국회의원 1, 2한테 얼마큼 줄까? 3한테 얼마큼 줄까? 이 제안을 결정할 때 얘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얘한테 0.4에다가 그 다음에 이 0.4라는 페이오프는 다음 기회에 발생하는 거니까 델타만큼 줘야 되죠. 두 번째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0.36에다가 델타, 세 번째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0.24의 델타. 이만큼 필요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1기 첫 세션에서 첫 번째 멤버가 발언권을 얻었다. 그럼 얘는 누굴 데려가죠? 당연히 얘를 데려가죠. 0.24 델타. 얘한테 0.24 델타만 주면 얘는 따라올 텐데. 그러면은 세 번째한테 0.24 델타만큼 주고 두 번째는 아이고 너는 그냥 무시. 그 다음에 나머지 1 0.24 델타 요만큼 자기가 가져가겠죠.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플레이어 2는 어떻게 가죠? 똑같이 이거 똑같죠. 자기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주고 두 번째 자기가 요만큼 가져가고 세 번째한테 0.24 델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발언권을 얻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제한하냐?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세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무시. 그래서 두 번째한테 0.36 델타만큼 주고 자기가 나머지. 가져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최종 페이오프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기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를 예상해서 첫 번째 기회에 각 국회의원이 발언권을 얻는다? 그럼 이렇게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전과 똑같아요. 바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오프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플레이오프만 계산해 보면은 첫 번째 플레이오프는 자기가 0.4의 확률로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권을 얻죠. 그래서 요만큼의 페이오프. 그 다음에 00. 그래서 0.4에다가 1-0.24 델타 곱해준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본인이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 델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즉, 각 국회의원이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둬요. 아예 첫 번째 그냥 포기할 수 있어. 난 어차피 두 번째 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 난 델타가 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 국회의원의 페이오프는 줄어들죠. 델타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국회의원의 페이오프도 줄어들어요. 반면에 세 번째 국회의원의 페이오프는 증가하거든요. 자, 요거는 과제로 왜 증가할까? 요런 거요. 왜 증가할까? 이런 거 썰 푸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결과를 얻는다는 거는 이런 간단한 모형 결과 얻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왜 여기서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간단한 상황에서 얘는 왜 얘만 델타에 가서 페이오프가 증가할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베런 앤 페어즈는 실제 논문에서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가장 간단한 이그샘플이지만 어떤 모형을 고려했냐면은 N명, 즉 홀수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그 다음에 각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확률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스테이터스 코, 만약에 제안이 통과 못한다 그러면 전부 다 제로를 얻는
이런 상황에서 세션이 딱 2번 열릴 때 균형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균형이 어떻게 생기는지 유일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에서 어떤 식의 그게 발생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통과를 못할 경우에는 0, 0, 0야.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백월드 인덕션을 생각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내가 발언권을 얻었어. 그러면은 내가 다 가져가겠죠. 그게 끝이거든요. 그 다수결을 붙이든 말든 만약에 다수결 안 됐다 그러면 모두 다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정말 조그만 마르진만 남겨주고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겠죠. 즉 내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면은 첫 번째 국회의원은 1,0000. 이거랑 각 국회의원들은 0,000 요거랑 이제 그걸 대결을 할 때 될 텐데 이 제로가 약간만 0보다 크면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첫 번째 애가 제안한 이거 이제 승낙해 주겠죠. 다수결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에서 만약에 발언권을 얻는다. 그러면 모든 베네핏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죠? 우리가 얼티메이tum 게임에서 자기가 한 번 발언권을 갖고 이게 만약에 깨졌다. 나의 제안이 깨졌다. 그러면은 아무도 다 못 가져가. 그때 협상력이 제일 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에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다 가져가요. 자,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첫 번째 기회에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죠? 어떻게 제안을 하죠? 각 국회의원들은 동일한 그 발언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발언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n분의 1의 확률로 발언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발언권을 갖게 되면 내가 모든 이윤을 다 가져가니까요. 1만큼의 쉐어를 다 가져가니까. 근데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은 지금이 아니고 다음 기회. 그러니까 델타만큼 할인 인자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권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통과시키고 싶어. 지금 당장. 그러면은 적어도 국회의원들한테 이만큼의 쉐어는 남겨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통과를 위해서는 이제 다수결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최소 남은 사람들 n-1명 지금 나 빼고 남는 거죠. 그거의 절반 얘네만 동의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n-1을 2로 나눠준 요 다른 사람들한테 델타 오버 n만큼은 적어도 남겨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겠죠. 그럼 얘가 가져가는 거 떨거지? 그건 얼마큼 되죠? 그러면은 전체 파이 사이즈 1에다가 각각 델타 오버 n만큼 남겨주고 몇 명이냐면 최소 다수결 통과를 위해서 이만큼 1 마이너스 델타에다가 2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규형 전략이에요. 너무 쉽죠? 그리고 각각 만약에 발언권을 못 얻고 투표를 할 때 다수결에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기회에서 자기한테 델타 오버 n만큼 떨어졌다 그러면은 첫 번째 프로포설 오케이 승낙.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디클라인 하는 거죠. 반대표를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어차피 아이고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어떠한 프로포설이 다 돌아오든지 간에 무조건 승낙을 해서 게임이 끝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루빈슈타인 모형과 결과를 비교하면은 재밌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번째 거 성질을 한번 생각해 주면은요.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권을 얻는 사람이 제일 많은 베네핏을 가져가요. 그래서 아까 계산한 거 나눠준 거 나머지 떨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죠. 이게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페이오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다수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그 델타 오버 n만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그냥 수식으로 점검할 수 있겠지만 n에 대해서 감소해요.
decreasing in n. 그래서 n의 무한대로 갔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1 마이너스 델타 오버 2가 되죠. n-1 오버 n은 1로 수렴할 테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작을 때 바로 3명이죠. 한 명으로 구성된 국회는 생각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n이 3일 때는 델타 오버 3죠. n이 3일 때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발언권을 갖는 사람의 그 페이오프는 요 둘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델타는 0과 1 사이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분의 1보다는 많은 걸 가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가 1에 수렴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만큼 페이션트하다 하더라도 최소 2분의 1만큼 이상을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외의 임플리케이션은 다음 시간에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